너무 배가 고파요. 남은 거 조금만 주시면 안 될까요? 어린 남매가 반찬 가게 앞에서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재개발 구역 확인차 이 시장을 찾은 대기업 회장 성훈의 발걸음이 그 순간 멈췄어요. 남자아이의 얼굴, 어릴 적 자신의 얼굴과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 여자아이의 목에서 반짝이는 것, 5년 전 전처에게 직접 건넸던 바로 그 목걸이였어요. 성훈은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는 무정자증 판정을 받은 몸이었어요.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믿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들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이 만남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뒤흔들게 될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큰 행운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날 성훈은 자신의 인생이 단 한 문장으로 완전히 두 동강 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만 해도 성훈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38살 그룹 회장 자리에 오른 지 2년이 채 되지 않았고 회사는 탄탄하게 굴러가고 있었고 아내와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지나도록 아이 소식이 없기는 했지만 그게 크게 걱정된 건 아니었습니다. 요즘 다들 늦어지는 거라고 바쁘다 보니 그런 거라고 생각하며 넘겼거든요. 아이 하나쯤은 곧 생기겠거니 하는 막연한 기대가 항상 마음 한켠에 자리하고 있었고 그 기대를 확인하러 들어간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진료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확인차 받아보는 거라고 아무 이상 없이 결과가 나오면 아내한테 웃으면서 문자 하나 보내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정도로 가볍게 들어간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진료실에 들어서는 순간 의사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서류를 넘기는 손이 유독 천천히 움직였고 말을 꺼내려다 잠깐 멈추는 그 짧은 순간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보통 검진 결과를 전달할 때처럼 가볍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잠시 성훈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서류를 덮고 두 손을 책상 위에 가지런히 올렸습니다. 그 작은 동작 하나만으로 성훈은 자기도 모르게 등이 굳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면서도 설마 하는 마음으로 의사의 입만 바라봤습니다. 무정자증입니다.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귀에 들어오긴 했는데 그게 자기한테 하는 말인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무정자증. 그 단어를 머릿속에서 한번 굴려봤지만 아무런 감각도 붙지 않았습니다. 성훈은 잠깐 멍하니 앉아 있다가 자기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모른 채 되물었습니다. 무정자증이요? 의사가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자가 없다는 것, 자연 임신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 치료보다는 보조 생식술 같은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말 하나하나는 분명하게 들렸지만 머릿속에서는 하나도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단어들이 그냥 허공에 떠 있는 것 같았고 의미가 붙질 않았습니다. 성훈은 그냥 고개를 끄덕이면서 듣는 척했지만 사실 아무것도 듣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연 임신은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성훈의 목소리는 자신도 놀랄 만큼 평평했습니다. 감정이 빠진 것도 아니고 차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추가 검사 일정과 이후 치료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지만 그 순간부터 성훈의 귀는 완전히 닫혀버렸습니다. 손에 쥔 검사 결과지가 천천히 구겨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손에 힘이 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진료실 안의 소리들이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의 목소리도 에어컨 바람 소리도 복도 너머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도 마치 수면 아래로 천천히 가라앉는 것처럼
모든 것이 흐릿하게 멀어져 갔습니다. 진료실이라는 공간 자체가 실제하지 않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성우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사가 아직 말을 끝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그냥 일어났습니다. 더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였고 머리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진료실 문을 밀고 나오자 병원 복도의 형광등 불빛이 눈에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가고 간호사가 서류를 들고 뛰어다니고 어디선가 어린아이가 칭얼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성훈만 그 자리에 멈춰 선 것 같았습니다. 복도 한쪽 벽에 기대어 잠깐 숨을 고르면서 눈앞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표정 없이 걸어가는 사람, 휴대폰을 보며 웃는 사람, 아이 손을 잡고 종종 걸음치는 사람. 아무도 성훈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이 방금 어떤 말을 들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사실이 이상하게도 한꺼번에 서럽고 다행스러웠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 안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성우는 처음으로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낯설었습니다. 눈이 초점을 잃은 것처럼 흐릿했고 입술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피부 빛깔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자기 얼굴인데 자기 얼굴 같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층수를 나타내는 숫자가 하나씩 내려가는 동안 성우는 그냥 그 얼굴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내려와서 차 앞에 섰을 때 문을 열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 문 손잡이를 잡은 채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러고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주변에 차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소리가 들렸지만 하나도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손이 저절로 문을 열었고 몸이 안으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시동은 걸지 않았습니다. 핸들을 두 손으로 잡고 그냥 앉아만 있었습니다. 왜 나야? 그 생각이 처음으로 올라왔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그냥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천천히 올라오는 먹먹한 물음이었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 짧은 세 글자가 머릿속에 딱 박혀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왜 나야? 왜 하필 나야? 무엇 하나 잘못된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나이에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남들에게는 그냥 생기는 것들이 자기한테는 처음부터 없었다는 그 사실이 이유도 없이 너무 억울하고 부끄럽고 아팠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아내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성우는 그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전화벨이 멈추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문자가 왔습니다. 검사 결과 어떻게 됐냐고, 밥은 먹었냐고, 오늘 좀 일찍 들어올 수 있냐고. 성우는 그 문자를 읽었습니다.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답장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자판 위에서 그냥 멈춰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아내는 아마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별일 없겠지 하면서도 내심 신경 쓰이는 얼굴로. 성우는 그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 앞에서 오늘 들은 말을 꺼내는 자신을 상상해 봤습니다. 단 한 문장도 머릿속에서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말하면 안 된다는 걸. 이 사실이 밖으로 나가는 순간 무언가가 무너진다는 걸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직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건 지금 당장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가 시작된다고. 두 번째 전화가 왔습니다.
성우는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화면이 꺼지고 차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주차장 천장에서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그 빛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성우는 그 비밀을 혼자 껴안기로 했습니다. 진료실에서 들은 그 한 문장을 아무도 모르는 곳에 깊이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아내에게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게 맞는 선택인지 아닌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금 당장은 그것만이 버틸 수 있는 방법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차 안에서만큼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조금은 위로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위로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 혼자 앉아 있는 동안 바깥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주차장 입구 차단기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소리만 반복됐습니다. 성우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만히 있었습니다. 일어나야 한다는 것도 알았고 집에 가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냥 조금 더 여기에 있고 싶었습니다.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 자리에. 그리고 그 선택이 앞으로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꿔버릴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집에 돌아온 건 저녁 8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병원 주차장에서 한참을 앉아 있다가 어느 순간 그냥 차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생각하지 않았는데 손이 저절로 집 방향으로 핸들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멈출 때마다 머릿속에서 같은 말이 반복됐습니다. 무정자증. 자연 임신은 어렵습니다. 그 말이 엔진 소리보다 더 크게 울렸습니다. 라디오를 켰다가 바로 껐습니다.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달리다 보니 어느새 아파트 주차장이었습니다. 차를 세우고 나서도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복도를 걷고 현관문 앞에 서기까지 성우는 단 한 번도 발걸음이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음식 냄새가 났습니다. 된장찌개 냄새였는데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따라 그 냄새가 이상하게 코를 찔렀습니다. 거실 불이 켜져 있었고 식탁 위에는 반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식이 식어 있었어요. 뚜껑도 덮여 있지 않은 채로 그냥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오래 기다렸다는 걸 말없이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성우는 가방을 소파 위에 내려놓고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손이 무거웠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었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멍하니 서 있다가 주방 쪽으로 걸어가려는데 안방 문이 살며시 열렸습니다. 미영이었습니다. 뭔가 말을 꺼내려는 듯 성훈의 얼굴을 먼저 살폈습니다. 오늘 검사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했을 텐데 대뜸 묻지는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다가와서 성훈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더니 식탁 쪽으로 향했습니다. 찌개를 다시 불에 올리고 식은 반찬을 정리하면서도 말을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조심스러움이 오히려 성훈의 가슴을 눌렀습니다. 말을 걸어오지 않는 것도 눈치를 보는 것도 전부 미영 나름대로 성훈을 배려하는 방식이었거든요. 성훈은 그걸 알면서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성훈은 숟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놨습니다. 아무것도 넘어갈 것 같지 않았습니다. 미영은 맞은편에 앉아서 잠깐 성훈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내렸습니다. 두 번쯤 숨을 고르는 게 보였어요. 뭔가 할 말이 있는데 어떻게 꺼내야 할지 고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 할 말이 있어요. 성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영의 얼굴이 조금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볼이 살짝 붉었고 눈빛이 평소와 달리 흔들리고 있었어요. 뭔가를 오래 혼자 안고 있다가
드디어 꺼내놓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미영은 잠깐 성훈의 눈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 임신했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성훈의 손이 멈췄습니다. 숟가락을 집으려던 손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방금 들은 말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임신. 그 단어가 오늘 병원에서 들은 말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무정자증. 자연 임신은 어렵습니다. 그 말이 아직 귀에 남아있는데 지금 아내가 임신했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두 문장이 머릿속에서 동시에 울리면서 아무것도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미영은 성훈의 표정을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병원에서 확인했다고, 2주쯤 됐다고, 처음엔 자기도 믿기지 않아서 2번이나 검사했다고. 목소리에 기쁨이 담겨 있었어요. 오래 기다려온 소식을 드디어 전하는 사람의 떨림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눈가가 살짝 촉촉했고 입술은 웃으려고 하면서도 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성훈이 기뻐해 주길 기다리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성훈은 그 말을 기쁘게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표정이 굳은 채로 미영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오늘 의사가 한 말, 자연 임신이 어렵다는 말, 정자가 없다는 말, 그런데 임신이 됐다고 한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머릿속에 있으니 하나가 다른 하나를 자꾸만 밀어냈습니다. 성훈은 그 혼란 속에서 한마디가 그냥 튀어나왔습니다. 그게 말이 돼? 낮고 평평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뭔가 날이 서 있었습니다. 미영이 눈을 깜빡이며 멈췄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던 거죠.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 돌아온 말이 그거였으니까요. 미영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온기가 빠져나갔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미영의 목소리에 당황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성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었거든요. 오늘 자신이 들은 말을 꺼내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은 아직 꺼낼 준비가 안 됐습니다. 성훈은 시선을 내리깔면서 짧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하지만 미영은 이미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눈빛이었어요. 기쁨 대신 불안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잠깐 동안 두 사람 사이에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찌개에서 나오던 김도 어느새 사그라져 있었습니다. 미영이 조심스럽게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기쁘지 않아요? 그 한마디가 성훈의 가슴에 조용히 꽂혔습니다. 기쁘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기쁜지 아닌지조차 판단이 서지 않는 상태였거든요. 오늘 하루 동안 성훈이 감당해야 했던 것들이 한꺼번에 눌러오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말을 해야 한다는 건 알았는데 어떤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식탁 위에 두 손을 올려놓은 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미영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무언가를 더 말하려다 결국 입을 다물었습니다. 반찬은 하나도 손대지 않은 채였어요. 두 사람은 같은 식탁에 마주 앉아 있었지만 그 사이에는 아무도 건너지 못하는 거리가 생겨 있었습니다. 성훈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피곤해서. 나 먼저 들어갈게. 미영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성훈은 미영의 얼굴을 보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불도 켜지 않은 채로 침대 가장자리에 그대로 앉았습니다. 바깥에서 미영이 혼자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 아무 말도 없이 혼자 움직이는 소리. 성훈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어두운 벽을 바라봤습니다. 미영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싶었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 남편이 차갑게 굳어버린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겠죠.
자기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혼자 되짚어보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자 가슴이 묵직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나가서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설명하려면 오늘 병원에서 들은 말을 꺼내야 하는데 그 말은 아직 성훈 자신도 소화하지 못한 말이었거든요. 설거지 소리가 멈췄습니다. 잠시 후 거실 불이 꺼지는 게 문틈으로 느껴졌습니다. 성훈은 그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가 임신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무정자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같이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날 밤 성훈은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음은 단순한 혼란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쪽에서 아주 천천히, 아주 조용히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무너뜨릴 감정이라는 걸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성훈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고 눈을 뜨면 어제 미영이 했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무정자증, 임신. 이 두 단어가 밤새 서로 부딪히며 떠나질 않았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도 천장만 바라보다가 4시쯤 됐을 때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는데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성훈은 한참 동안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냥 앉아 있었어요. 미영도 잠을 자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이른 시간인데도 주방에서 그릇 소리가 났거든요.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러운 소리였어요. 소리를 줄이면서 눈치를 보면서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마 성훈이 깨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먼저 말을 걸지 못하고 있었던 거겠죠. 성훈도 그냥 소파에 앉아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일어나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건 알았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결국 아침이 차려지고 두 사람이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을 때 미영이 먼저 시선을 내렸어요. 성훈도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고 국물을 한 번 떴다가 다시 그릇에 놓는 동작이 반복됐어요. 찌개에서 김이 피어오르다 사그라졌습니다. 반찬은 하나도 손대지 않았어요. 그 침묵을 먼저 깬 건 미영이었습니다. 어제는 내가 너무 갑작스럽게 말한 것 같아요. 당신이 당황할 수도 있다는 건 알아요. 근데 우리 한번 제대로 얘기해봐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성훈을 탓하지 않으려고 고르고 고른 말이 느껴졌어요. 어제 그 충격적인 반응을 받고도 다시 먼저 손을 내밀고 있었거든요. 성훈은 그 말을 들으면서 숟가락만 내려다봤습니다. 미영이 말을 이었어요. 뭐가 걱정되는 건지, 뭐가 불안한 건지 같이 생각해보면 되잖아요. 나도 무서워요, 사실은. 근데 같이 하면 되는 거잖아요. 성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영의 얼굴에는 어제의 상처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눈밑이 살짝 부어 있었고 눈빛도 평소보다 흔들렸습니다. 밤새 울었거나 뜬 눈으로 지샜거나 둘 중 하나였겠죠.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으려는 눈빛이 느껴졌어요. 성훈은 그 눈빛을 마주하다가 다시 시선을 내렸습니다.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정자증이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 그 다음에 이어질 말들이 머릿속에서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아이를 의심한 것도 이혼을 꺼낸 것도 전부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성훈은 그걸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무 말도 없이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하루가 그렇게 흘렀어요. 성훈은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때가 됐을 때 미영이 문 앞에 와서 노크를 했어요. 성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발소리가 잠깐 머물다가 천천히 멀어졌어요. 저녁에도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미영이 문 앞에 서 있는 시간이 조금 더 길었지만 결국 아무 말 없이 돌아갔어요. 성우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서재 의자에 앉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어졌고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성우는 그 조용함 속에서 혼자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무정자증, 아내의 임신.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사실일 수가 없었어요. 의사의 말이 맞다면 그 아이는 자신의 아이가 아닌 겁니다. 그 결론에 도달하는데 이틀이 걸렸지만 도달하고 나니 오히려 더 공허했어요. 분노가 올라와야 할 것 같은데 그냥 텅 빈 느낌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왔어요. 성우는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영이 방에서 나왔을 때 성훈이 그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는 걸 보고 잠깐 멈췄어요. 뭔가 할 말이 있다는 걸 느꼈는지 조용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먼저 입을 연 건 성훈이었습니다. 그만하자. 미영이 눈을 들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우는 미영의 얼굴을 보지 않았어요. 시선이 창문 너머 어딘가에 고정된 채였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어요. 이혼하자.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미영의 표정이 멈췄습니다. 웃지도 울지도 않았어요. 그냥 굳어버렸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어요. 미영은 천천히 숨을 고르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는요? 그 한마디가 성훈의 가슴을 찔렀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에서는 또다시 그 말이 울렸습니다. 무정자증. 자연 임신은 어렵습니다. 자신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인데 아내가 임신했다고 한다. 그 아이는 자신의 아이가 아닌 거잖아요. 이틀 동안 혼자 사귀고 사귀던 말이 결국 터져 나왔습니다. 그 아이, 내 아이 아니잖아. 차갑고 낮은 목소리였어요. 말하고 나서 성훈 자신도 잠깐 굳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미영이 굳었습니다. 표정이 변하는 게 보였어요. 당황도 아니고 분노도 아닌 뭔가 훨씬 더 깊은 것이 얼굴 위로 천천히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눈빛이었어요. 자신이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말을 했다는 게. 미영은 한참 동안 성훈을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당신 정말.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미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성훈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슬픔도 아닌 뭔가 다른 것이 담겨 있었어요. 더 이상 이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다는 결심 같은 것이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랍을 여닫는 소리, 옷을 챙기는 소리. 성우는 소파에 앉은 채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미영이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거실로 나왔어요. 꼭 필요한 것만 챙긴 것 같았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신발을 신었어요. 그리고 잠깐 멈췄습니다. 성훈 쪽을 돌아봤어요. 성훈은 그 시선을 느꼈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아니, 있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미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해명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성우는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뒤에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거실 안에 혼자 남아 방금 전까지
미영이 앉아있던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쿠션이 살짝 눌려 있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잘 된 거야. 성우는 속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니까. 그 말을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반복해도 가슴에 내려앉지 않았어요. 오히려 텅 빈 공간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어요. 세상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성훈만 그 빛 속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미영이 왜 끝까지 아무것도 해명하지 않고 그냥 나갔는지 성훈은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건 5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고 나서의 일이었으니까요. 5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성훈의 삶은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았어요. 회사는 더 커졌고 자리는 더 단단해졌고 주변엔 항상 사람이 넘쳐났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보고가 들어오고 하루 종일 결정을 내리고 저녁엔 또 다른 자리가 기다리는 나날이었거든요. 바쁘다는 게 오히려 편했습니다. 바쁘면 생각할 틈이 없으니까요. 집에 돌아와 혼자 불 꺼진 거실에 앉을 때만 5년 전 그날이 슬며시 올라왔어요. 문이 닫히던 소리, 캐리어 바퀴 소리,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진 긴 침묵. 그럴 때마다 성우는 그냥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생각을 끝까지 이어가지 않는 게 그나마 버티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날도 그런 날 중 하나였습니다. 오전부터 회의가 이어졌고 점심은 차 안에서 대충 때웠어요. 오후 일정 중에 재개발 예정 부지 현장 확인이 있었는데 그 부지 바로 옆이 오래된 재래시장이었습니다. 10년도 넘은 시장이었고 터줏대감 상인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곳이었어요. 성훈 옆에는 비서가 서류를 들고 따라붙어 있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꼼꼼한 성격으로 성훈이 오래 곁에 두고 믿어온 사람이었어요. 비서가 서류를 넘기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시장 쪽 상인들 분위기도 한번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철거 얘기가 돌면서 많이 술렁이고 있거든요. 성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서 내렸어요. 시장 안으로 첫 발을 들여놓는 순간 분위기가 바로 느껴졌습니다. 평소 시장이라면 있어야 할 활기가 없었어요. 상인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고 손님을 부르는 목소리도 어딘가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골목 곳곳에 삼삼오오 모여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재개발 얘기가 흘러나온 뒤로 이 시장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불안이 조용히 퍼져 있는 거였습니다. 성우는 천천히 걸으면서 시장을 둘러봤어요. 형식적으로라도 한 바퀴 돌아봐야 한다는 생각이었거든요. 상인 몇 명과 눈이 마주쳤는데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자신이 이 시장의 운명을 쥐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다들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게 묵직하게 느껴졌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런 자리가 불편한 편이었거든요. 결정을 내리는 건 익숙한데 그 결정이 누군가의 삶을 흔든다는 걸 눈앞에서 마주하는 건 늘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그렇게 걷다가 골목 쪽으로 시선이 멈췄어요. 한쪽 반찬 가게 앞에 아이 둘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5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였어요. 키도 비슷하고 얼굴 생김새도 닮아 있는 게 쌍둥이처럼 보였습니다. 옷이 낡아 있었고 신발도 발에 비해 조금 커 보였어요. 두 아이 다 가게 앞에서 조용히 서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른들 눈치를 살피면서 말을 꺼낼 타이밍을 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 나이 아이들이 지을 수 있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많이 참아온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남자아이가 먼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남은 거 조금만 주실 수 있어요? 목소리가 작았어요.
어른한테 무언가를 부탁하는 게 아직 어색한 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말투는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주눅 들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당당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하고 단단한 목소리였어요. 가게 안 아주머니가 잠깐 망설이다가 반찬을 조금 덜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을 슬쩍 살피는 게 보였어요. 누군가한테 들킬까봐 조심하는 것 같은 행동이었거든요. 성우는 그 행동이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그냥 넘겼습니다. 남자아이가 두 손으로 공손하게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또박또박한 목소리였습니다. 5살 아이한테서 나온다고 믿기 어려울 만큼 반듯한 인사였어요. 그러고는 바로 옆에 서 있던 여자아이에게 먼저 내밀었습니다. 여자아이는 받으려다가 다시 오빠 쪽으로 밀었어요. 같이 먹어. 작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두 아이가 서로 양보하다가 결국 반씩 나눠들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처음 하는 행동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해온 것처럼 아무 말 없이 척척 맞아 돌아갔거든요. 성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이 멈춰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어요. 시장 안에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이 있다는 게 새로운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선이 자꾸만 그 아이들에게 머물렀어요.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감각이었는데 가슴 한쪽이 조금씩 조여드는 것 같았거든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에도 수십 명씩 사람을 만나고 수백억짜리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왜 시장 골목에 서 있는 아이 둘한테 눈을 뗄 수가 없는 걸까? 두 아이는 다음 가게로 이동했습니다. 성우는 그 뒤를 눈으로 따라갔어요. 행동은 반복됐습니다. 조용히 다가가서 작은 목소리로 부탁하고 조금 받으면 서로 나눴어요. 어느 가게에서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그냥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도 두 아이는 불평 한마디 없었어요. 그냥 서로 눈을 마주치고 조용히 다음 가게로 걸어갔습니다. 그 눈빛이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저 나이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눈빛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어른도 쉽게 갖기 어려운 포기도 아니고 체념도 아닌 그냥 오늘 하루를 버티는 눈빛이었습니다. 저 아이들 뒤에 어떤 사정이 있는 걸까? 그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부모는 어디 있는 걸까? 이 시장에서 저렇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건 언제부터인 걸까? 질문이 하나씩 쌓였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들이 그냥 궁금증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답답함이 같이 따라왔거든요. 비서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회장님, 다음 일정 시간이 됐습니다. 성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이 아직 아이들에게 머물러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였어요. 여자아이가 고개를 숙이는 순간 햇빛에 뭔가가 반짝였습니다. 목에 걸린 작은 목걸이였어요. 그 순간 성운의 눈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는 것 같았어요. 회장님? 비서가 다시 불렀습니다. 성운이 그제야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표정이 아까와 달랐습니다. 눈빛에 뭔가가 담겨 있었어요.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것, 가까이서 확인해야 한다는 것. 그 감각이 성운의 발을 움직였습니다. 잠깐만. 낮게 말하고는 아이들 쪽으로 한 발 다가섰어요. 가까이 다가갈수록 목걸이가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은빛 펜던트였어요. 별 모양이었습니다. 성운의 발걸음이 저절로 빨라졌어요. 자신이 왜 그러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확인해야 한다는 감각이 몸을 이끌었어요. 아이들 쪽으로 두세 발짝 더 다가갔을 때 여자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선 어른이 자기 쪽으로 걸어오는 게 보였던 거죠.
그 순간 아이의 눈빛이 바뀌었어요. 호기심도 아니고 반가움도 아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긴장하는 눈빛이었어요. 처음 보는 어른을 함부로 믿지 않는 아이의 눈빛이었습니다. 남자아이가 그걸 먼저 알아챘어요. 슬쩍 옆으로 한 발 움직이더니 여자아이 앞에 섰습니다. 동생을 뒤로 가리는 행동이었어요. 5살짜리 아이가 하기엔 너무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습니다. 오래 몸에 밴 것처럼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나오는 행동이었어요. 성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발이 멈췄습니다. 그때 남자아이와 눈이 마주쳤어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눈매가 익숙했어요. 코 선도요. 입술을 꾹 담은 표정도. 어디서 본 얼굴인지 금방 떠오르지 않았는데 가슴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쿵 하고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어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성훈이 어렸을 때 찍은 가족 사진이었어요. 그 사진 속에서 카메라를 바라보던 어린 성훈의 얼굴과 지금 눈앞에서 자신을 올려다보는 이 아이의 얼굴이 겹쳤습니다. 설마 속으로 삼켰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이건 그냥 우연이라고. 닮은 아이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심장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어요. 성우는 무릎을 살짝 굽혀 눈높이를 낮추면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배고프니? 남자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배고프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냥 괜찮다는 뜻이었을 거예요. 말없이 버티는 아이의 대답이었습니다. 여자아이는 오빠 뒤에서 성훈을 바라봤어요. 눈이 컸습니다. 경계하면서도 뭔가를 살피는 눈빛이었어요. 성훈은 그 눈빛을 보다가 다시 목걸이 쪽으로 시선이 내려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확실했어요. 은빛 체인에 별 모양 펜던트. 오래 한 것 같았습니다. 체인이 조금 변색돼 있었거든요. 하지만 펜던트는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성훈의 눈이 그 자리에 박혔습니다. 가슴 안에서 뭔가가 밀려 올라왔어요. 기억이었습니다. 선명하고 또렷한 기억이었어요. 결혼 2주년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성훈이 미영의 손을 잡고 작은 상자를 건넸던 그날이었어요. 상자 안에 은빛 체인 목걸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작은 별 모양 펜던트 안쪽에 두 사람 이름의 첫 글자를 각인해서 맞춘 거였어요. 미영이 그걸 꺼내 들고 웃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목에 걸어달라고 뒤돌아 서던 미영의 뒷모습도요. 그날 밤 미영의 목에 직접 걸어줬던 그 목걸이였어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목걸이였습니다. 두 사람의 이름 첫 글자가 새겨진 펜던트는 이 세상에 똑같은 게 없었거든요. 그 목걸이가 지금 이 아이의 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자기도 모르게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펜던트 안쪽 각인을 확인해야 했어요.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데 여자아이가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동시에 남자아이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성훈과 동생 사이를 막았어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성훈을 바라봤어요.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다가오지 말라는 눈빛이었어요. 성훈은 멈췄습니다. 한 발 물러섰어요. 숨을 한 번 고르고 여자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여자아이는 이미 목걸이를 손으로 움켜쥐고 있었어요. 옷 안쪽으로 집어넣으려는 행동이었습니다. 누군가한테 빼앗길까봐 지키려는 것 같았어요. 그 작은 손이 목걸이를 꽉 쥐는 모습을 보면서 성우는 가슴 한쪽이 조용히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각인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아이가 손으로 가려버렸거든요. 하지만 별 모양 펜던트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 목걸이가 그 목걸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비슷하게 생긴 목걸이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 생각이 오래가지 않았어요. 가슴이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계속 쿵쿵 뛰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손을 꽉 쥐었어요. 손바닥이 축축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있었거든요. 성우는 입술을 꾹 다물고 숨을 천천히 고른 뒤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5년이었습니다. 5년 동안 그날의 일을 머릿속에서 지우려고 했어요. 잘된 거라고, 그게 맞는 거라고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 5년이 전부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남자아이의 얼굴을 다시 봤습니다. 아까 순간적으로 스쳤던 그 느낌이 또 왔어요. 아이의 눈매, 코선, 꾹 담은 입술. 성훈 자신의 어릴 적 모습이었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어요. 그냥 비슷한 거라고, 닮은 아이는 세상에 얼마든지 있다고. 하지만 가슴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목걸이만이 아니었어요. 저 얼굴도. 두 가지가 동시에 가슴을 눌러왔습니다. 한쪽은 기억이고 한쪽은 닮음이었어요. 그 두 가지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가 더 이상 머물지 않고 자리를 떴어요. 성훈 쪽을 한 번 더 바라보다가 조용히 골목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두 아이가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이었어요. 키가 비슷했고 걸음걸이도 닮아 있었습니다. 한 쌍처럼 딱 붙어서 걸어갔어요. 성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또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발을 뗐어요. 자신이 지금 무얼 하는 건지 생각하기도 전에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비서가 당황한 목소리로 불렀어요. 회장님, 어디 가십니까? 성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꺾어 들어간 골목 어귀에서 잠깐 멈췄어요. 좁고 어두운 골목이었습니다. 낡은 건물들이 양쪽으로 늘어서 있었고 아이들의 뒷모습이 그 안으로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어요. 비서가 다시 불렀습니다. 회장님. 성훈이 그제야 짧게 말했어요. 잠깐 기다려. 그리고 천천히 골목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저 목걸이의 각인을 반드시 확인해야 했어요. 저 남자아이의 얼굴이 정말 자신을 닮은 건지도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사실이라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그 답을 확인하지 않고는 돌아설 수가 없었습니다. 발걸음이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아이들의 뒤를 따랐어요. 골목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양쪽으로 낡은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고 바닥에는 군데군데 금이 간 시멘트가 깔려 있었어요. 아이들의 발소리가 앞에서 들렸습니다. 작고 가벼운 발소리였어요. 성우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너무 가까이 가면 아이들이 또 긴장할 것 같았거든요. 그냥 어디로 가는지만 확인하자는 생각이었어요. 그게 처음 마음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골목을 2번 꺾어 들어갔어요. 지름길을 아는 것처럼 망설임 없이 걸었습니다. 이 골목을 수없이 다녀온 아이들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성우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슴 한쪽이 계속 무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 아이들이 매일 이 길을 걸어 시장에 나오는 거겠죠. 먹을 걸 조금씩 얻어서 서로 나눠 먹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거겠죠. 그 생각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그러면서도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어요. 아이들이 낡은 다세대 주택 앞에서 멈췄어요. 4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외벽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계단 난간이 녹슬어 있었어요. 현관 입구에는 오래된 우편함이 줄지어 달려 있었는데 이름표가 떨어진 것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성우는 건물 입구 앞에서 잠깐 멈췄어요. 들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발이 이미 안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계단을 올라가는 아이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성훈도 천천히 계단을 올랐어요. 계단 벽에는 낡은 벽지가 군데군데 뜯겨 있었고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3층쯤 됐을 때 아이들의 발소리가 멈췄어요. 문 앞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아직 안 왔어. 남자아이의 목소리였어요. 여자아이가 뭐라고 대꾸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계단 중간에 멈춰 섰어요. 엄마. 그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아이들에게 엄마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엄마가 아직 집에 없다는 것. 성우는 그 사실을 머릿속에서 굴리면서 천천히 다시 발을 뗐어요. 3층 복도에 올라섰을 때 아이들이 문 앞에 나란히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성훈이 나타나자 두 아이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어요. 남자아이의 눈빛이 다시 긴장했습니다. 여자아이는 오빠 뒤로 살짝 몸을 숨겼어요. 성훈은 멈춰서서 두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았는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아래층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였어요. 장바구니가 계단 난간에 부딪히는 소리도 같이 들렸습니다. 성우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난간 쪽으로 몸을 틀었어요. 계단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누군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3층에 올라섰을 때 성우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김미영이었어요. 장바구니를 두 손에 들고 계단을 올라오다가 복도에 서 있는 성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영의 발이 그 자리에서 굳었어요. 표정이 한순간에 굳어버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기울었고 안에 있던 물건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미영은 그걸 줍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성훈을 바라봤어요. 성훈도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5년이었어요. 5년 만이었습니다. 머리가 조금 길어졌고 얼굴이 조금 야위었어요. 눈 밑에 피곤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손이 거칠어져 있었어요. 일을 많이 한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미영이었어요. 성우는 그 얼굴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이 얼굴을 떠올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막상 눈앞에 서 있으니 아무것도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미영을 봤어요. 엄마. 여자아이가 먼저 달려갔습니다. 미영이 반사적으로 몸을 숙여 아이를 받았어요. 하지만 시선은 성훈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남자아이도 미영 옆으로 다가섰어요. 미영이 아이들을 두 팔로 감싸 안으면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도 성훈을 계속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복도에 침묵이 흘렀어요. 성훈의 시선이 미영에게서 아이들로 다시 미영으로 이동했습니다.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의 나이, 목걸이, 남자아이의 얼굴, 그리고 지금 눈앞에 서 있는 미영.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성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어요. 아이들이 몇 살이에요? 미영이 잠깐 망설였습니다. 아이들을 한번 내려다보다가 다시 성훈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5살이에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성훈의 표정이 완전히 굳었어요. 5살. 머릿속에서 시간이 빠르게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5년 전, 미영이 임신했다고 했던 그날, 자신이 이혼하자고 했던 그날, 미영이 아무 말 없이 짐을 싸서 나갔던 그날, 그 시점과 지금 이 아이들의 나이가 정확히 맞아떨어졌어요. 그러면 아이 아빠는 그 생각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자신은 무정자증이었어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영이 임신했다고 했고 자신은 그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이혼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아이들은 남자아이의 얼굴은 자신을 닮아 있었어요. 여자아이의 목에는 자신이 미영에게 줬던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사실이라면 그럼 아이 아빠는 도대체 누구인 거야? 머릿속이 뒤엉켰어요. 무정자증 진단이 맞는 건지 아니면 그 진단 자체가 잘못된 건지 아무것도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미영이 아이들을 뒤로 살짝 밀었습니다. 아이들한테서 성운을 멀리하려는 행동이었어요. 아이들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복도에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성운이 한 발 다가서려는 순간 아래층에서 이웃 주민이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영이 먼저 몸을 움직였어요. 아이들의 손을 잡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직전에 성운을 돌아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봤어요. 그 눈빛 안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두려움인지 체념인지 아니면 그 두 가지가 섞인 건지 성우는 알 수 없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성우는 그 닫힌 문 앞에 혼자 서 있었어요.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아래층에서 올라오던 주민이 성운을 힐끗 보고 자기 집으로 들어갔어요. 성운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닫힌 문을 바라보면서 그냥 서 있었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무정자증, 아이들의 나이, 목걸이, 남자아이의 얼굴.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뒤엉켜서 아무것도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문을 두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럴 자격이 자신에게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거든요. 성우는 천천히 뒤돌아서서 계단을 내려갔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시장 앞에 섰을 때 비서가 달려왔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성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 쪽으로 걸어가면서 한 가지 생각만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확인해야 한다.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그 확인이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온다면 자신이 5년 동안 해온 선택이 무엇이었는지도 마주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차가 출발하고 나서도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성우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시장 골목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상인들이 물건을 정리하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평범한 오후였어요. 그런데 성운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아까 복도에서 봤던 장면들이 계속 반복됐어요. 미영의 굳은 얼굴, 아이들, 닫히는 문, 그리고 5살이라는 말. 그 말 하나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5살. 5년 전 미영이 임신했다고 했을 때 성우는 그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확신했어요. 무정자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니까요. 자연 임신은 어렵다는 의사의 말을 직접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아이들은 5살이었어요. 그 시점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남자아이의 얼굴은 자신을 닮아 있었어요. 여자아이의 목에는 자신이 미영에게 줬던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사실이라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성우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이게 전부 우연일 수 있을까요? 성우는 눈을 감았어요. 머릿속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쪽에서는 그럴 리 없다고 했어요. 의사가 직접 무정자증이라고 했고 검사 결과지도 있었습니다. 5년 전 그날 진료실에서 들었던 말은 분명했어요.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자꾸만 다른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저 아이들을 봤을 때 가슴이 먼저 반응했거든요. 머리가 아니라요. 그리고 5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각이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그 감각이 자꾸만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성우는 그걸 외면하고 싶었지만 이미 늦은 것 같았습니다. 차가 멈추기 전에 성훈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5년 전에 내가 검사받은 병원, 담당 의사 이름, 전부 다 다시 찾아봐. 앞 좌석에서 비서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뜬금없는 짓이라는 걸 느꼈을 거예요. 하지만 바로 고개를 끄덕이고 수첩을 꺼냈어요. 알겠습니다. 성우는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차창에 자신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5년 전과 달라진 얼굴이었어요. 눈가에 잔주름이 생겼고 표정도 굳어 있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자신이 무엇을 믿고 살아왔는지 그게 지금 흔들리고 있었어요. 오피스 건물들이 차창 너머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성우는 그냥 그걸 바라봤어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머릿속은 조용해지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비서가 사무실로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성우는 그걸 펼쳐들고 천천히 읽었어요. 5년 전 검사를 받았던 병원 이름, 담당 의사 이름, 진단 날짜. 전부 기억 속 내용과 일치했습니다. 성우는 그 서류를 보면서 다시 한번 그날 기억이 떠올랐어요. 진료실 형광등 불빛, 의사가 서류를 넘기다 멈추던 손, 그리고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떨어졌던 그 말. 무정자증입니다. 그 기억은 5년이 지나도 선명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눈에 걸렸습니다. 담당 의사가 그 병원을 떠난 시점이었어요. 성훈이 진단을 받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의사가 갑자기 병원을 그만뒀습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요. 성훈은 서류에서 눈을 들고 비서를 바라봤어요. 비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이 의사 지금 행방이 묘합니다. 퇴직 이후 기록이 거의 없어요. 무슨 뜻이야? 일반적으로 의사가 개원을 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옮기면 기록이 남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게 없습니다. 완전히 자취를 감춘 것 같아요. 성우는 서류를 내려놨어요. 단순히 이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숨은 사람의 흔적처럼 보였거든요. 왜 갑자기 그만뒀을까? 왜 아무 기록도 없을까? 뭔가를 피하고 있는 사람만이 이런 흔적을 남기잖아요. 성우는 그 물음을 머릿속에서 굴리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 병원 자금 흐름도 한번 봐봐. 내가 진단받기 전후로. 비서가 눈을 살짝 가늘게 뜨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비서가 다시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이번엔 표정이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말이 없었고 서류를 내밀면서 목소리를 낮췄어요. 회장님, 이거 좀 이상한데요. 성훈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병원 계좌로 들어온 거액의 입금 내역이었어요. 성훈이 진단을 받기 2달 전이었습니다. 금액이 작지 않았어요.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의 출처가 개인 계좌였는데 계좌 주인의 이름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성훈의 손이 멈췄어요. 최영숙, 이복형의 이름이었습니다. 성훈은 그 이름을 바라보면서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5년 전 그날이 다시 떠올랐어요. 진료실에서 의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을 고르다 멈추던 순간 무정자증입니다. 라는 한 문장. 그 문장이 자신의 결혼을 무너뜨렸고 미영을 집에서 내보냈고 아이들이 시장 골목을 떠돌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문장 뒤에 최영수가 있었습니다. 비서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거 진단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장님. 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천천히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바깥에는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낮이었어요. 그런데 성훈의 머릿속에서는 5년 전 그날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일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재구성되고 있었습니다. 최영수는 그룹 부회장이었어요. 성훈의 이복형이었습니다. 후계 구도에서 늘 성훈과 경쟁해온 사람이었어요. 성훈이 회장 자리에 오르면서 그 경쟁에서 밀렸지만 완전히 물러선 적은 없었습니다. 언제나 주변을 맴돌며 기회를 노리는 사람이었거든요. 성훈에게 후계자가 생기는 것, 그게 최영수 입장에서는 가장 위험한 일이었을 겁니다. 후계자가 생기는 순간 최영수가 그룹을 차지할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지는 거였으니까요. 만약 그걸 막으려고 진단을 조작했다면 성훈은 그 생각을 끝까지 이어가다가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5년이었어요. 5년 동안 자신은 잘못된 진단 하나를 믿고 미영을 내쫓았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확신했어요. 그 아이들이 지금 시장 골목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습니다. 배고프면 상인들한테 조심스럽게 손을 벌리고 받은 것도 서로 나눠 먹으면서요. 그런데 만약 그 진단 자체가 거짓이었다면, 그렇다면 자신이 5년 동안 한 일이 무엇인지는 말할 필요도 없었어요. 성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DNA 검사 준비해. 비밀리 해. 비서가 잠깐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성훈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확인해야 했어요. 모든 걸 확인한 다음에 움직여야 했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단정 지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의 끝이 어떻게 되든 자신이 마주해야 할 것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무겁고 클 거라는 걸. 그리고 그걸 피할 수도 피해서도 안 된다는 것도요. 다음 날 아침 쌍둥이 남매가 평소처럼 시장으로 나왔습니다. 오빠 시준이와 동생 하은이였어요. 두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붙어 다녔고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상태를 알아챘습니다. 그게 쌍둥이라는 게 가진 특별함이었어요. 웃을 때도 같이 웃었고 힘들 때도 같이 버텼습니다. 오늘도 그런 날이었어요. 엄마 미영이 일찍 나간 뒤였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두 아이는 눈을 떴어요. 미영이 두 아이 이불을 여며주고 나간 것 같았습니다. 이불 끝이 반듯하게 접혀 있었거든요. 시준이가 먼저 일어나 하은이를 흔들었어요. 하은아, 일어나. 시장 가야지. 하은이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두 아이는 말없이 세수를 하고 옷을 챙겨 입었어요. 집안에 먹을 게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도 물로 버텼거든요. 엄마가 일하고 돌아오면 뭔가 사올 거라는 걸 알았지만 그때까지 기다리기엔 배가 많이 고팠어요. 두 아이는 서로 눈을 마주치고 조용히 신발을 신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어디 가야 하는지 둘 다 알고 있었거든요. 시장 골목에 들어섰을 때 분위기가 달랐어요. 평소라면 반찬 가게 박복순 아주머니가 멀리서부터 손을 흔들었을 겁니다. 두부 가게 아저씨도 지나가다 눈인사를 해줬어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상인들이 아이들을 보고도 시선을 피했어요. 뭔가를 정리하는 척하거나 안쪽으로 들어가 버리거나. 시준이는 그 분위기를 느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하은이 손을 한 번 더 꼭 쥐고 평소처럼 반찬 가게 앞으로 걸어갔어요. 죄송하지만 혹시 남은 거 조금만 주실 수 있어요? 박복순 아주머니가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잠깐 망설이는 게 보였어요. 평소와 달리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꾹 다물었다가 겨우 말을 꺼냈어요. 오늘은 좀 어렵겠다. 미안해. 시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은이 손을 잡고 다음 가게로 걸어갔어요. 하은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빠 손을 꼭 쥐고 따라갔어요. 박복순 아주머니가 뒤에서 두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다 고개를 숙이는 게 느껴졌지만 시준이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두부 가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저씨가 아이들을 보자 시선을 피했어요. 바쁜 척 다른 쪽을 봤습니다. 시준이가 말을 걸려다가 멈췄어요. 굳이 말을 꺼내지 않아도 알 수 있었거든요. 오늘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걸요. 시준이는 그냥 하은이를 데리고 다음 가게로 이동했습니다. 발걸음이 자연스러웠어요. 실망한 티를 내지 않으려고 애쓰는 걸 하은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국밥집 앞을 지나갔어요. 평소엔 국밥집 아주머니가 남은 국물이라도 챙겨줬는데 오늘은 가게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아직 장사 시간인데도요. 시준이가 문 앞에 잠깐 서 있다가 돌아섰어요. 하은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빠, 오늘은 없는 날이야? 시준이가 잠깐 하은이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없는 날인가 봐. 하은이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두 아이는 시장을 한 바퀴 더 돌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아무도 아이들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아무것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상인들의 눈빛이 달랐어요. 미안하다는 눈빛이었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다는 눈빛이기도 했습니다. 뭔가 두려워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두 아이는 그 눈빛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오늘은 다르다는 걸 몸으로 느꼈습니다. 두 아이는 결국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시장을 나왔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잠깐 멈췄어요. 시준이가 하은이를 바라봤습니다. 하은이는 배가 고프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눈치가 빠른 아이였거든요. 오빠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말을 해주고 싶었지만 딱 맞는 말이 없었어요. 그냥 오빠 옆에 서 있었습니다. 집에 가자. 시준이가 먼저 말했어요. 하은이가 고개를 끄덕이고 따라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두 아이는 물을 한 컵씩 마셨어요. 냉장고를 열어봤지만 별게 없었습니다. 엄마가 어젯밤에 사다 놓은 두부 반모가 전부였어요. 시준이가 그걸 꺼내서 반으로 잘랐습니다. 하은이한테 먼저 내밀었어요. 먹어. 오빠도 먹어야지. 나 배 별로 안 고파. 하은이가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둘이 조용히 두부를 나눠 먹었어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했지만 배는 여전히 고팠습니다. 시준이는 그 햇살을 바라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은이도 그냥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이 됐을 때 미영이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두 아이가 조용히 앉아 있는 걸 봤어요. 낮에 시장에서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아이들 얼굴이 평소보다 창백했거든요. 미영은 들고 온 봉투를 내려놓고 아이들 앞에 앉았어요. 오늘 시장 어땠어? 시준이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괜찮았어. 엄마 피곤하지? 미영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아이가 괜찮다고 했지만 괜찮지 않다는 걸 알았거든요. 봉투 안에서 뭔가를 꺼내 아이들 앞에 놓았습니다. 작은 찐빵 봉지였어요. 퇴근하면서 사온 거였습니다. 하은이가 그걸 보고 눈이 살짝 커졌어요. 하지만 바로 표정을 감췄습니다. 그것도 엄마한테 배운 거였어요. 기쁜 것도 힘든 것도 너무 티내지 않는 것. 미영은 아이들이 찐빵을 먹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왜 오늘 시장 분위기가 달라졌는지는 알 것 같았습니다. 어제 성훈이 왔다는 걸 이 작은 동네 시장이 눈치챘을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먼저 움직였겠죠. 시장 상인들은 원래 여린 사람들이에요. 위에서 압박이 오면 버티기 어렵거든요. 미영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상인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도 살아야 하니까요. 다만 이게 시작이라는 걸 미영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세 사람이 나란히 누웠습니다. 불을 끄고 나서도 한참 동안 잠이 오지 않았어요. 미영은 천장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어제 복도에서 봤던 성훈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5년 만에 본 얼굴이었습니다. 달라져 있었어요. 눈빛이 달랐거든요. 예전에 그 차갑고 굳은 눈빛이 아니었어요. 뭔가를 찾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옆에서 하은이가 먼저 잠들었어요. 시준이도 얼마 지나지 않아 고른 숨소리를 냈습니다. 미영은 두 아이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어두웠지만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시준이의 눈매, 하은이의 작은 입술. 이 아이들이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는 게 다행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언제까지 모르게 할 수 있을지 그게 두려웠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감정이 처음으로 확실해지는 밤이었어요. 성훈이 다시 시장을 찾은 건 며칠 뒤였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사무실에 앉아 서류를 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회의 중에도 머릿속은 자꾸 그 시장 골목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들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시준이가 동생을 감싸던 모습, 하은이가 목걸이를 손으로 꽉 쥐던 모습. 그 장면들이 눈을 감으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결국 혼자 차를 몰고 나왔어요. 비서한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혼자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시장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바로 느껴졌어요. 며칠 전과는 달랐습니다. 상인들이 성훈을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눈이 마주치면 고개를 숙이거나 시선을 피했습니다. 인사를 건네는 사람도 없었어요. 어색한 침묵이 골목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성훈은 그냥 천천히 걸으면서 골목을 둘러봤어요. 아이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이 시간쯤 이 골목에 있을 텐데 오늘은 흔적조차 없었어요. 반찬 가게 앞에서 멈췄습니다. 박복순 아주머니가 성훈을 보더니 잠깐 굳었어요. 성훈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아주머니, 요즘 그 아이들 못 봤나요? 며칠 전에 여기서 봤던 쌍둥이 아이들이요. 박복순이 잠깐 망설였어요. 반찬통을 정리하는 손이 멈췄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게 보였어요. 요즘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짧게 대답하고 시선을 내렸습니다. 더 말하고 싶지 않다는 게 느껴졌어요. 성훈은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박복순 아주머니는 원래 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 얘기가 나오면 한참을 이야기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두 마디로 끊어버렸습니다. 알면서도 말하지 않으려는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성훈은 다른 상인들에게도 슬쩍 물어봤습니다. 두부 가게 아저씨, 생선 가게 주인, 건어물 가게 할머니. 반응이 전부 비슷했어요. 처음엔 모른다고 했다가 조금 더 물으면 말을 아꼈습니다. 시선을 피하거나 갑자기 바빠졌어요.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골목 전체가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그 침묵이 너무 일관됐거든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이 시장 전체에 손을 뻗친 거였어요. 성훈은 차로 돌아와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시장 상인들 동향 파악해봐. 최근에 누가 접촉했는지, 어떤 압박이 있었는지. 비서가 바로 움직였어요. 이틀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서가 사무실로 와서 문을 닫고 조용히 말했어요.
회장님, 시장 상인 몇 명을 따로 만나봤는데요. 처음엔 다들 말을 아끼다가 결국 한 분이 입을 열었습니다. 뭐래? 위에서 연락이 왔다고 하더군요. 그 아이들한테 음식 주지 말라고요. 직접적으로 협박은 아니었는데 뉘앙스가 그랬답니다. 재개발 관련해서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다는 식으로요. 상인들 입장에서는 거절하기 어려웠겠죠. 재개발이 되면 이 자리를 잃게 되는 사람들이니까요. 성우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누가 연락했는지는 직접 이름은 안 나왔는데 재개발 쪽 관계자라고만 했답니다. 아마 직접 나서지 않고 중간 사람을 통해서 움직인 것 같습니다. 성우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재개발 관계자. 그 말이 어디를 가리키는지 성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복형 최영수였어요. 병원 진단을 조작했을 뿐 아니라 지금도 미영과 아이들의 생존을 압박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조용하고 교묘하게요. 손에 잡히는 증거 하나 남기지 않으면서요. 그 무렵 미영한테도 일이 생겼어요. 미영이 일하던 식당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이 미안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하면서 더 이상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이유를 물었지만 제대로 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냥 사정이 생겼어요. 정말 미안해요. 사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하다는 게 진심이라는 건 알았지만 그렇다고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미영은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갑작스러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 말이 없었거든요. 다른 일자리를 알아봤지만 이상했어요. 면접까지 잘 됐다고 생각했던 곳에서 연락이 끊겼고 소개로 연결됐던 자리도 갑자기 없던 일이 됐습니다. 한 군데도 아니었어요. 동시에 여러 군데가 막혔거든요. 미영은 어딘가에 앉아 이 상황을 정리해 보려 했지만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까지 한꺼번에 막히는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집주인한테서도 연락이 왔어요. 월세가 밀린 것도 아닌데 갑자기 계약 연장이 어렵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집주인은 미안한 표정이었지만 단호했어요. 미영이 이유를 물어봤지만 명확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냥 사정이 생겼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집주인도 뭔가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직접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는 게요. 직장, 일자리, 집, 세 가지가 동시에 흔들렸어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미영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자신의 생존 기반을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직접 나타나지 않고 증거도 남기지 않으면서요. 미영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어디에 호소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아무것도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시준이와 하은이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그게 더 힘들었습니다. 성훈이 이 모든 상황을 파악하게 된 건 비서를 통해서였어요. 비서가 조용히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미영 씨가 다니던 식당에서 해고됐고 다른 일자리도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주 중인 집도 계약 연장이 거절됐어요. 흐름을 보면 누군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시장 상인들 권하고 같은 손이 움직이는 것 같고요. 성우는 그 말을 들으면서 눈을 감았어요. 예상은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확인하니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자신이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아이들과 미영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생존이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그 사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훈이 낮게 말했어요. 최영수가 움직이고 있는 거 맞지? 비서가 잠깐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접 연결된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흐름은 그쪽을 가리키고 있어요. 성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창가로 걸어가서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도심의 빌딩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그 어딘가에 미영과 아이들이 지금 이 순간 버티고 있을 거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로요. 시준이는 오늘도 하은이 손을 잡고 시장을 돌아다녔겠죠.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돌아왔을 거예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완벽하게 갖춰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었어요. 지금 당장 움직여야 했습니다. 성우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천천히 주먹을 쥐었어요. DNA 결과가 나오는 순간 모든 걸 걸어야 했습니다. 자신이 5년 동안 외면해온 것들을 전부 마주해야 했어요. 그리고 최영수가 5년 동안 숨겨온 것들도 전부 끄집어내야 했습니다. 결과지가 도착한 날, 성우는 사무실에 혼자 있었습니다. 비서가 봉투를 들고 들어왔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책상 위에 내려놓고 조용히 나갔습니다. 성우는 그 봉투를 한참 바라봤어요.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미 알 것 같았거든요. 가슴이 먼저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열어야 했습니다. 확인해야만 했어요. 천천히 봉투를 집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어요. 봉투를 열고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종이가 2장이었어요. 성우는 첫 번째 장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두 번째 장을 펼쳤습니다. 친자 확률 99.9%. 그 숫자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성우는 그대로 굳었습니다. 머릿속이 텅 비는 것 같았어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숫자만 보였어요. 99.9%. 시준이와 하은이가 자신의 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5년 전 미영이 임신했다고 했을 때 그 아이들이 이미 자신의 아이였다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은 그 아이들을 부정했습니다. 미영을 내쫓았어요.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도 보지 못했고 처음 걸음마를 떼는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처음 말을 하는 것도 처음 웃는 것도 전부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몸이 더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결과지를 들고 있는 손이 떨렸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전부 보였습니다. 무정자증 진단이 조작됐다는 것. 최영수가 그 뒤에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그 조작된 진단 하나를 믿고 5년 동안 미영과 아이들을 버렸다는 것. 그 사실들이 한꺼번에 가슴을 눌러왔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결과지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그 자세로 한참 있었습니다. 바깥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사무실이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무거웠어요. 5년이라는 시간이 한꺼번에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뒤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비서를 불렀습니다. 비서가 들어오자 성훈이 낮게 말했어요. 미영 씨한테 연락해. 만나고 싶다고. 비서가 잠깐 성훈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눈빛이었어요. 성훈은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비서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어요. 그날 저녁 성훈이 미영이 사는 건물 앞에 섰습니다. 며칠 전 아이들을 따라왔던 그 골목이었어요. 낡은 건물 앞에 서서 잠깐 올려다봤습니다. 3층 불이 켜져 있었어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문 앞에 서자 발이 멈췄어요. 노크를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손이 쉽게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이 문 너머에서 어떤 말을 들어야 할지, 어떤 얼굴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한참 서 있다가 결국 천천히 노크를 했어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미영이었습니다. 성훈을 보고 잠깐 굳었지만 이번엔 예전처럼 놀라지 않았어요. 이미 올 거라고 예상했던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잠깐 서로를 바라봤어요. 들어오세요.
미영이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어요. 성훈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방이었어요.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시준이와 하은이가 나란히 누워 있었어요. 성훈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웠지만 두 아이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가슴이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미영이 부엌 쪽에 앉았어요. 성훈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어요.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성훈이었어요. 결과 나왔어요. 미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성훈을 바라봤어요. 친자 확률 99.9%.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미영의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그냥 바라봤습니다. 성훈이 말을 이었어요. 진단이 조작됐어요. 5년 전 내가 받았던 무정자증 진단이요. 누군가 병원에 손을 써서 결과를 바꿔놓은 거였어요. 나는 그걸 믿었고, 미영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어요. 무정자증. 그 말이 귀에 들어오는 순간 5년 동안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씩 맞춰졌습니다. 왜 성훈이 갑자기 굳어버렸는지, 왜 아무 설명도 없이 이혼을 밀어붙였는지, 왜 그 눈빛이 그렇게 차가웠는지, 미영은 그 모든 것의 이유를 지금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미영의 입술이 떨렸어요. 말을 이으려다가 멈추기를 몇 번 반복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낮고 가늘었습니다. 그때 나는 그냥 의심받은 줄만 알았어요. 이유도 모른 채로요. 임신했다고 기쁘게 말했는데 당신 표정이 굳어버렸고 그 다음 날 이혼하자는 말을 들었거든요.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고 했고요. 미영이 잠깐 멈췄어요. 그때 저는 임신 초기였어요.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 아버지한테 내 아이가 아니라는 말을 들은 거잖아요. 나는 그 순간 그냥 무너져 내렸어요. 화가 나야 하는데 화도 안 났습니다. 억울해야 하는데 그것도 안 됐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됐어요.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알았거든요.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눈빛이었다는 걸요.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요. 그래서 그냥 나왔습니다. 방 안에 침묵이 길게 내려앉았어요. 성우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미영의 말이 전부 맞았어요. 그때 자신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있었거든요. 무정자증이라는 진단을 믿은 순간부터 미영이 무슨 말을 해도 들을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었습니다. 임신한 아내가 혼자 짐을 싸서 나가는 동안 자신은 다른 방에 들어가 앉아 있었어요. 잘된 거야 라고 속으로 되뇌면서요. 그 생각이 지금 이 순간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미안해요. 겨우 나온 말이었어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게 전부였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을 두 마디로 돌려줄 수는 없었거든요. 미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잠든 아이들 쪽을 바라봤습니다. 성훈도 같이 바라봤어요. 시준이와 하은이가 고른 숨을 쉬며 자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가 5년 동안 이 좁은 방에서 버텨왔다는 게 그 사실이 가슴을 꽉 틀어막았어요. 성훈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이들 쪽으로 걸어갔어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시준이의 얼굴을 가까이서 바라봤어요. 남자아이의 눈매, 코선, 꾹 담은 입술. 자신을 닮아 있었습니다. 하은이도 바라봤어요. 목에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미영이 5년 동안 그 목걸이를 간직하다가 아이한테 걸어준 거였어요. 그 사실 하나가 가슴을 또 한 번 무너뜨렸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다. 잠든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었습니다. 들릴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했어요.
성우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최영수는 배임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날 오후 성우는 혼자 그 골목으로 다시 갔어요. 아이들이 시장에서 돌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기다렸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시준이와 하은이가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두 아이가 성훈을 보고 멈췄어요. 시준이가 하은이 앞에 서는 게 보였습니다. 아직 경계하는 거였어요. 성훈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들 눈높이까지 내려갔어요. 두 아이가 그 모습을 보고 잠깐 굳었습니다. 성훈이 조용히 말했어요. 시준아, 하은아.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빠야. 시준이의 눈이 흔들렸어요. 하은이는 오빠 뒤에서 성훈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어요. 골목이 조용했습니다. 성훈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다. 그 말이 골목에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은이가 조심조심 다가왔어요. 그리고 성훈의 어깨에 작은 손을 올렸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 작은 손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성훈은 고개를 숙인 채로 눈을 감았어요. 뜨거운 것이 눈 밑으로 흘러내렸습니다. 5년 동안 나오지 않던 것이었어요. 시준이가 잠깐 망설이다가 천천히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그 골목에 함께 있었어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함께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성우는 단 하나의 진단을 믿었고 그 믿음 하나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전부 잃었습니다. 조작된 말 한마디가 한 가족의 5년을 무너뜨렸어요. 우리도 살면서 이런 순간을 만날 때가 있지 않나요? 확인하지 않은 채 믿어버린 것들, 설명도 듣지 않고 내린 결론들. 나중에야 돌아보면 그때 조금만 더 물어봤더라면,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하고 후회하는 순간들이요. 성훈이 골목에서 무릎을 꿇던 그 장면이 오래 마음에 남는 건 어쩌면 우리 모두 그런 후회를 하나씩 안고 살아가기 때문일 겁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시작일 수 있어요. 성훈처럼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느낀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드시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햇살 머문 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